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스와 건강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외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환경적인 측면 또는 직업, 대인관계,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어,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얼만큼 밀집한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소리, 그다음에 도시 생활의 압박, 뭐 이런 요인들이 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밀집이라는 것은 워낙 요즘 아파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주 공간 또는 뭐 생활하는 환경이 얼마나 사람들로 많이 북적이느냐가 밀집과 관련된 부분이고, 소음이라는 건 또 역시 내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느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누웠을 때, 어, 바깥의 소음이 얼마나 들리느냐 하는 거죠. 뭐 보통 밤에는 이제 차량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느냐.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소음에 대한 부분을, 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도시 생활의 압박이라는 건 워낙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그런 시간적인 압박,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과 관련했을 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는 내가 일하는 직무 또는 직장 또는 일터와 관련된 스트레스겠죠.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접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꽤 있고요. 뭐 그것과 연결된 거지만 이제 대인관계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 직무상 사내에서 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적인 직장 외의 사생활적인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인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수면들을 잘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잠을 자거나 잠자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다음날 일하는 데 지장을 주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잠을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일찍 못 자는 경우도 어, 스트레스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 그 고등학교 동기 친구 중에 그 정신과 과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의대에서, 병원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수면 문제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그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특히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문제도 굉장히 우리 건강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내적 원인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적 원인이라는 건 이제 개개인들의 어, 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좌절이라는 거예요.
좌절. frustration. 개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달성이 막힐 때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바로 좌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시도했는데 그 시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을 겪게 되죠. 그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건 이제 다시 그 목표를 성취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목표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만이라는 학자가 일상적인 골칫거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4가지의 기본 원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지연이라는 거예요. 딜레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지연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연을 시키는 게 미루고 나면 또 언젠가는 그걸 바로 또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원의 부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 그게 능력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체력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뭔가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때, 또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이라는 것은 흔히 무력감 또는 하찮은 느낌, 무가치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경우가 상실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또 무기력해질 때, 또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또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실패라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좌절이랑 비슷하죠.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 그죠? 뭔가 다른 식으로 내가 일을 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고통과 실망을 느끼게 되고 또 책임감도 역시 또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죄책감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원인으로 우리가 생활 환경 속에서 뭔가 프레셔라고 하는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역시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뭔가를 박차를 가하고 격렬하게 하거나 또는 변경시켜야만 한다거나 또는 더 높은 수행 표준에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나 이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다 압박감이나 압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압력이라는 건 스스로가 느끼는 거지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나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게 이제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부모님들은 너 무슨 대학 가, 무슨 과에 진학해야 돼. 그것도 다 압력으로 볼 수 있어요. 본인은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또 바라는 것은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되면 그것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 부담스러운 게 바로 압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내적 원인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갈등은 우리가 생활 환경 속에서 시시각각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 동안에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뭐 그게 크고 작은 갈등이지만 그래도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 내부에 양립할 수 없는 요구, 기회, 욕구 혹은 목표에 유발되는 긴장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뭐 갈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뭐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을 하는 경우에 이런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좌절, 분노, 불안, 염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저걸 선택하지 않아서 뭔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하게 되면 저걸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또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스트레스, 갈등이라는 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뭐 먹지? 한식 먹을까? 중식 먹을까? 밥 먹을까? 분식 먹을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갈등이에요. 아주 가벼운. 하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시 갈등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안절부절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 개의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갈등은 접근 갈등과 회피 갈등의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뭐 접근 갈등이라는 건 뭔가 내가 매력적인 것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경향성이고, 회피 갈등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갈등을 일으키고, 접근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 회피 갈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 갈등일 때는 뭐 둘이 비슷해요. 뭘 해도 좋은데 다 가지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갈등입니다. 뭐 즐거운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저녁 먹고 나서 뭐 배부른 상황에서 후식이 있어요. 그럼 어느 걸 먹을까? 뭐 커피를 마실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이런 것도 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뭐 하나만, 뭐 식당 가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집에서 그렇게 후식을 먹는 건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선택을 해야만 되니까. 뭐 TV에서 재밌는 걸 보고 있는데 식구들이 외식을 하라고 하자고 해요. 이거 계속 보고 싶은데 또 외식도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유인가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뭐 일단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피 갈등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조금 접근 갈등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정도로 부적인 힘을 가진 두 가지 목표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해야만 되는 거죠. 뭐 시험 공부도 하기 싫죠.
근데 또 공부 안 하면 F 학점을 받을 가능성도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것도 뭐 받기 싫은 거죠. 군대에 가는 것도 싫고 또 기피자라는 소리 듣는 것도 싫죠. 아픈데 병원을 가기 싫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니까 이걸 좀 고쳐야 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둘 다 싫은데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역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 회피. 이거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가 그 두 가지 가치가 다 있어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한 가지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뭐 접근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회피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뭐 어린애가 예쁜 강아지 보고 귀여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물릴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뜻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기는 한데 그죠? 또 군것질 하고 싶은데 살이 찔까봐 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뭐 초콜릿도 먹고 싶고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또 살찌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겪는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목표가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에 긍정적, 부정적. 또 하나의 목표에도 긍정적, 부정적. 동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된다라는 경우.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내가 원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직장을 옮기는 건 좋기도 해요, 사실은. 새로운 직장에 가서 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집에 가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또 조금 심히 우려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접근 회피 갈등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적 원인으로 불안이라는 것도 아주 자주 또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무의식적 가치와 갈등이 되는 어떤 소망, 바램, 욕망, 그것들이 의식 표면으로 이제 징후를 드러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에게 화가 치밀지만 사실은 부모한테 뭐 화를 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분노가 그녀로 하여금 이제 불안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거죠. 뭐 불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완화되는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또 원인들도 있죠. 과잉 부담이나 생활의 변화, 탈피성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생활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는데 그게 어떤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갈 경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서울로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면 서울에 가서 거주도 해야 되고 새로운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된다.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측 가능성.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다행히 강도가 낮아질 텐데, 예측할 수 없으면 더 스트레스 강도가 커지고요. 통제 가능성도 마찬가지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또 인지적인 평가에 의해서, 또 친숙성에 의해서, 친숙한 거냐, 그 대상이 친숙하지 낯선 거냐, 또 사회적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스트레스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측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몇몇 그 측정 척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측정 척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 생리적 측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몸에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가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금 건강검진 많이 안 받아봤겠죠. 근데 가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장치를 머리하고 뭐 손, 발 이런 데다가 그 부착을 하고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으로 생활사건 척도, 일상의 고질거리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일상의 골칫거리 요소들이 있다 그랬고, 그런 부분을 또 측정하는 척도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자기보고식 그 측정 방법의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는 여러 학술지에서 발표된 측정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믿을 수 있는 척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리적 측정 방법에는 혈압과 심장 박동, 피부 전기 반응, 호흡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상시와 좀 다른 게 나타나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화학적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을 가지고 코티졸, 에피네피린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척도들이고요. 측정 방법들이고, 그것들은 다 직접적으로 내 신체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고, 신뢰도가 높고 쉽게 수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뭐 역시 그런 전기 장치, 임상정면 자체가 스트레스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신체 내부에서 뭐 혈액, 소변, 타액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활사건 척도다라고 해서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순위에 따라서 43개의 생활사건의 목록들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 척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건강이나 질병을 예언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변화된 경험만이 결정적 요인이고 경험의 정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는 없다. 그러니까 경험을 얼만큼 강하게 한 거냐 약하게 한 거에 대한 가중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주관적 의미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상의 골칫거리 척도는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그죠? 라자루스의 관점이 바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내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의 어떤 평가, 개인이 어떤
그 스트레스 받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 주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일상의 골칫거리, 척도가 생활 척도, 생활 사건 척도를 좀 보충해주고, 근데 이제 생활 사건 척도는 골칫거리 척도만큼 예측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지각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그게 라자루스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가 그거잖아요. 대상은 똑같지만 사람마다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라는 것도 있어요. 뭐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대처 자원의 변화, 구성 요소에는 일상의 골칫거리, 주요 사건 이런 것들로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대처죠, 대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누구나 우리는 스트레스는 겪고 살아요. 스트레스를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중심 대처에 두 가지 전략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평가하고 불편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행위가 바로 문제중심 대처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환경에 초점을 두는 객관적 분석적 과정이다. 내부지향적 전략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의 어떤 열망 수준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준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너무 높은 목표 달성 기준을 으로 인한 부담감을 낮추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정서중심 대처라는 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맞부딪히기보다는 그 당시에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을 좀 조절해서 내 삶과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회피 또는 최소화, 거리두기 그런 어떤 좀 물러서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본인 마음의 이제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명상을 한다, 무슨 술을 마신다, 분노를 발산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정서 중심 대처에 해당되겠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서 중심 대처와 문제 중심 대처를 종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적응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잘 적응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잘 적응된 사람. 무엇이 잘 적응된 개인으로 되게 하는지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효과적인 적응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준에 동조하는 능력, 자신의 추동을 통제하는 능력, 즉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또 사회가 인정하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사람들의 융통성, 자발성, 창의성 이걸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과 애매함에 직면할 수 있을 때 잘 적응되었다고 얘기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는 개인은 동조하는 것과 동조하지 않는 것 또는 자기 통제와 자발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적응하는 부분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며 개인적인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주는가, 그리고 특정한 증거에 따라서 개인의 적용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이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와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이 많이 변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병에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한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질병의 부재라기보다는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가 다 건전한 상태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로 또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즐거운 태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 심리학적 접근 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예방적이고 전인적 건강을 강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질병이 발병했을 때 잘 그거를 대처하기가 힘든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그런 어떤 세균에 의한 감염,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도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한 치료도 힘든 시기에는 굉장히 세균에 의한 건강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심리학이다라고 하는 학회가 또 우리 한국 심리학회 내에 발족이 돼 있어요. 임상심리학 하는 분들하고 상담심리학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건강심리학회를 만들고 건강심리학 분야를 개척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망 원인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전엔 무조건 그 전염병이 사망 원인으로 주로 작용을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성인병 이런 것들이 주되는 원인이고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요인, 불건전한 행동, 생활 방식, 부정적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의 원인을 선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또 생물학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심리행동적 요인, 특히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사망 요인으로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심리학이 아주 빠르게 발전을 했고요. 최근에도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강심리학은 임상심리학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체 병리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죠.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정신병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 질병의 예방.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좀 범위가 좁다라고 정신병리에만 국한되지만 건강심리학은 좀 더 폭넓은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죠.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것들. 뭐 이런 그 분노, 굉장히 분노가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분노 표출 집단, 분노 억제 집단이 훨씬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맥박률이.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면 오히려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분노를 그냥 참고 억누르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맥박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성격 유형을 가지고도 이제 A형 행동 유형, 특히 이제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이제 분노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내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리고 화를 냈을 때 몸 상태도 빨리 변하지요. 그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이 증가되고, 또 화내는 사람은 당연히 대인관계 안 좋죠. 또 음주와 흡연 같은 불건강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역시 이제 건강 문제를 다룰 때도 우울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울한 집단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밝게 생활하느냐, 좀 우울하고 어둡고 가라앉은 그런 평상시에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안 걸려야 되는데, 뭐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평상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 우울 상태가 바로 면역 체계를 저하시킨다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이제 간접적인 효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한다고 하는 활동들이에요. 행위들이고. 뭐 흡연, 음주, 식사, 운동 이런 것들이죠. 건강을 영향 미치는 요인들은 특히 생활 방식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일단 흡연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흡연으로 인해서 뭐 직접 사망을 한다기보다는 흡연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저도 뭐 흡연자로서 뭐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 항상 들어왔어요. 주변에서도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못 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뭐 그냥 즐겁게 좀 담배 피면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흡연이라는 걸 가지고 거짓 독특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 시골에서 보면 아주 장수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담배 피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늦은 연세까지도 잘 살고 계세요. 그걸 보고, 그죠? 담배 피우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하셔. 장수하고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거짓 독특성 효과의 긴 오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흡연과 폐암, 뭐 이거는 뭐 워낙 뭐 일반적인 얘기고, 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 흡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흡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잖아요. 이제 서울역, 뭐 우리 동대구역 가면 뭐 흡연 구역, 우리 학교에도 다 흡연 구역이 있고 건물 주변은 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흡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죠? 뭐, 흡연할 때 흡연자는 1분 동안 담배 피우는 동안에 연기를 마시지만, 같은 방 안에 있는 비흡연자는 그 담배 연기를 위해서 10분 동안에 걸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직접 흡연보다는 간접 흡연이 좀 희석되긴 하지만 발암물질은 더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도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요즘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술 마시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담배는 안 펴도 술은 마실 텐데 저는 또 술을 입에도 못 대요. 술은 전혀 마시지를 못하는데 그게 이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제 신체에 없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 없다는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으면 알코올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알코올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코올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나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또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고 다른 음식물과 달리 소화의 일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과정은 그냥 소화시키면 다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배출이 되지만 이건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이제 혈액 속으로 흡수된 술은 뇌를 비롯한 모든 신체 부위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은 흔히 흥분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술 먹으면 막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알코올은 진정제 역할을 한대요. 진정제. 그죠? 진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 막 이 사람이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흥분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신경계를 좀 마비시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도 그런 성향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주가 사실은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혈액 속에서 음주, 알코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혈액에서 제거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술은 억제제,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그 신경 기능을 좀 마비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음을 한 후에 진정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치명적인, 수면제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음주로 인해서 발병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적당히 술을 마시는 거는 뭐 건강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지 좀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